예, 안녕하세요. 시인 김현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필 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를 얘기하는데 오늘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오늘 1시간 이내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죠.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찬은 몇 가지 없고 맛이 없을지라도 배가 고픈 사람은 반찬이 몇 개 없어도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강의는 물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그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만 있다고 하면은 재미없는 공부도 재미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강사는 전달하는데 잘 전달하지 못하고 딱딱하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재미있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을 오늘 이 1시간에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수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필에 그러면 이 수필이라고 하는 명칭은 언제부터 썼느냐? 수필이라는 용어는 12세기 송나라의 홍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집 용제수필에 처음 수필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에 박지원이 일신수필이라고 하는 수필 글 속에 수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필이라는 얘기는 수시로 기록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3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문학 장르로서 수필이라는 이름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수필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단문, 잡문, 감상문 뭐 이런 것으로 쓰다가 1932년도에 김기림의 수필을 위하여 또 1933년에 김광섭의 수필문학서고 등을 통해서 수필이라는 이름의 장르가 새로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필의 특성과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가 있습니다.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예술입니다. 수필의 언어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쓰기 때문에 독백적 언어가 중심이 되고, 이 수필은 정제된 언어, 우아하게 잘 닦은 언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친구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이듯이 쓰는 그런 언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수필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로 형식을 살펴보면은 정서 전달이라는 문학 본래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필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기행문이라든지 여러 형식으로 수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제재와 주제를 살펴보면은 수필의 기본 요소는 제재와 주제, 제재가 정해지면은 수필은 70%를 썼다고 완성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필은 어쩔 수 없이 철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잠깐 저작년이 되네요. 썼던 인생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글 문집을 내었는데 그 속에 인생길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습니다. 그 문집 속에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글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강의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어야만이 이 수필쓰기의 예를 들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길에 보면은 제가 고창 유수 호스텔에 1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거기에 가게 되죠. 고창 유수 호스텔에 거기에 가서 1박을 하고 아침 일찍이 식사 시간 전에 고창 유수 호스텔 앞에 나가서 홀로 걸었습니다. 걷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혼자 걸어봤는데 그 앞에 작은 호수가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 그 인공 호수에는 여러 가지 수초들이 있고 거기에 또 갈대가 있는데 한참 테크 있죠. 테크 길을 걷다 보니까 어디에서 철퍽철퍽 하는 굉장히 좀 심하게 들리는 물소리가 들려서 뭔가 싶어 갔더니 거기에 비단 잉어가 갈대에 끼어서 버덕거리는 꼼짝을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 형상을 보게 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 비단 잉어가 넓은 곳에서 살았으면 수영하고 있었으면 헤엄치고 있었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대숲에 갈대에 몸이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 넓은 물을 떠나서 좁은 이 갈대 숲으로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갈대에 몸이 끼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제 인생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열심히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고 했을 때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나에게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내 욕심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젊은 시절을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 그 비단 잉어와 내 인생을 교차시키면서 인생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인생길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필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수필의 내용 제시 방법이 있는데 수필은 자기 고백의 문학입니다. 수필의 화자는 나는 작가와 동일 인물이지요. 따라서 수필에 허구를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필에 허구를 넣는다고 하면은 수필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작자와 독자 사이의 어떤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수필 중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 입장에서 쓴 수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래 수필은 자기의 고백적 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쓰는 것이 수필인데 이 요양원에 생활하시는 할머니 입장에서 쓰여진 수필은 엄격히 따지면은 수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유명한 어르신들이 수필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일단 수필이라는 거 알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할머니가 8, 90대 가지고 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케어해 주죠. 그 경험을 썼는 게 수필이었는데 어쩌면은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썼는 건데 입장은 할머니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조금 수필이라고 말을 하기에 애매한 그러한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마지막 정의입니다. 수필은 가치 있는 체험을 정제된 언어로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열린 형식의 문학이다. 가치 있는 체험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가치 있는 체험이 아니라도 작은 체험이라도 의미를 크게 담을 수 있으면은 그게 좋은 수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필의 요소를 살펴보면은
첫째, 심상이 있습니다. 심상이란 체험한 대상을 언어를 통하여 감각적으로 재생한 영상을 말합니다. 그 글을 통해서 감각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건 뭡니까? 그 정황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독자가 상황이나 사물, 사건을 생생하게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글로 써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에 할머니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중앙방송에서도 나올 만큼 그 개에게 물려 죽은 할머니의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바로 앞집 할머니예요. 저는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조금 해가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개가 우리 마당에 뛰어 들어오는데 이 부근에 붉은 빛이 돌아요. 검은 개였기 때문에 갈색 주물, 빨갛게는 안 보여도 갈색 주물을 보였겠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달려오는 모습이 조금 사나워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방어 수단을 취하니까 이 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할머니가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느 개에게 물려 죽은 할머니의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개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하나의 짧은 이야기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쓸 수 있느냐라고 제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냥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글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운율이 있습니다. 수필은 어쩔 수 없이 논리적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수필은 논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필은 산문이지만 적절한 대목에서 운율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운율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밋밋하기 쉬운 수필에 어떤 탄력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운율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저장단을 준다든지, 그죠? 또는 강약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문체를 살펴보면은 문체는 작가가 글을 쓸 때 나타나는 그 작가만의 특유한 버릇이나 말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의도한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어조로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장을 택할 것인가 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은 좋은 수필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그죠? 긍정적인 어조는 독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줍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면 안 되겠죠.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의 이야기를 써서 독자들에게 어떤 감흥을,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결론을 맺어줄 때 그것이 읽는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지고 부정적인 결론을 맺게 되면은 다른 사람, 읽는 사람으로부터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뭔가 아쉬운 그런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수필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재에 따른 종류가 있습니다. 제재에는 추상수필, 구상수필, 자전수필, 비판수필이 있는데 추상수필은 사랑, 우정, 행복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다루는 수필을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관념수필이라고 하여 이런 수필은 잘못하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건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 우정,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동문학지에 행복이라는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예화를 하나 넣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넣었냐면은 어떤 분하고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평소에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은 서로가 좋아요. 근데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며칠 동안 생활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왜? 갈등의 요인은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은 갈등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자기 어떤 이기성, 보이지 않는 이기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서로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예화를 들면서 행복은 주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맺으면서 하나의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예, 구상수필, 그 다음에 구상수필을 보겠습니다. 구상수필은 꽃, 나무, 산, 바다 같은 자연 또는 구두, 냉면, 기차와 같은 문명의 산물이 제재가 됩니다. 자연물은 긍정 내지는 예찬적 성격을 띠지만 문명의 산물일 경우에는 긍정이 있는 반면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플라스틱이 없으면은 완전히 세상이 멈춰버릴런지도 몰라요. 그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안 쓸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산물이지만은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있는 로봇이 있죠. 산업 현장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 로봇을 씁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 산업 로봇을 쓰게 되면은 좋기는 좋습니다. 뭐 쉬지 않고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니까, 그죠? 뭐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니까 뭐 데모를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란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로봇이 산업 현장에 사람 대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에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문명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전수필인데 자전수필은 작가의 자전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필입니다. 정기적인 수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대부분 나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자전수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판수필이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수필입니다. 잘못하면은 정서적 감동이 없는 건조한 글이 되어 수필 문학과는 멀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형식에 따른 종류입니다. 시적 수필. 시적 수필은 운율, 심상, 묘사, 비유가 동원되고 시어에 가까운 언어를 쓴다. 예, 소설적 수필이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이 기본이 되고 이야기가 있는 수필이 됩니다. 극적 수필은 희곡 형식을 취하는 수필이다. 비평적 수필은 앞장에서 말했던 비판 수필과 같지만 비평 문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샤가르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 비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박상우님의 샤가르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김춘수 시인도 샤가르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샤가르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이 비평을 대학 다닐 때 제 생각에는 잘 썼는 것 같은데
그 원고가 어디 있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다른 원고는 다 있는데 그 원고는 찾을 수가 없어 굉장히 아쉬워서 요 근래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박상우님의 단편 소설을 새로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비판이 아니고 비평입니다. 그죠? 예. 다음은 2장 수필쓰기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수필의 언어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문단이 있습니다. 유의어를 많이 알면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할 수가 있어 표현의 다양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어를 많이 알면 그 사고를 명확히 하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잘 알아두면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자극하여 감각적인 정서나 인상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에는 가능하면은 애매한 단어보다는 구체어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좋은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도 똑같아요. 어쩌면 시가 더 치열하게 좋은 단어를 선택해야 될는지도 모르지만 수필도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다음 문장입니다. 문장이란 단어를 문법에 맞게 배열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말의 단위를 말합니다. 이어진 문장에서 앞절과 뒷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대명사로 교체하거나 다시 반복되는 말을 생략해 주어야 합니다. 강조가 아니라면 같은 말의 반복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짧은 문장으로 쓰면은 상황이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잘 드러난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은 짧게 써라. 황순원님의 소나기를 예를 들면서 문장을 짧게 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짧게 쓰는 것이 좋다. 읽는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고, 그죠? 그리고 너무 짧은 문장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긴 문장하고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이 문장을 쓰는데 좋은 얘기가 되고 적절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학 배열의 미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시제일치는 잘 지켜야 돼요. 문장이 지켜야 할 우리 말의 규칙입니다. 시제, 그죠? 그런데 확실한 미래 또는 보편적인 진리, 습관이나 성격, 성질은 거의 대부분 현재 시제로 씁니다. 수필은 현재 시제가 기본이지만 서사 수필은 과거 시제가 된다. 지금 현재 내가 수필을 쓰기 때문에 쓰는 내용은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필 속에 과거의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의 얘기를 하면은 그 문장은 과거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쓰기 때문에 현재 쓰는 것은 또 현재 얘기로 하면 되고, 또 수필 속에 미래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래 얘기는 미래 시제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수필 속에 현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편의 수필 속에는 과거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재도 있을 수가 있고 미래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문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이란 한 덩어리의 생각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으로 나타낸 글입니다. 문단을 나누면 작가는 생각의 매듭을 지어줄 수 있죠.
그리고 독자는 한 단계씩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서 쉬운 수필, 이해하기 좋은 수필, 바로바로 와닿는 수필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생각의 덩어리, 이 생각의 덩어리가 끝나기 전에 문단을 바꾸면 안 되고 반대로 그 한 문단 안에 생각의 덩어리를 여러 개 또한 넣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소주제 문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주제 문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 인생은 갈대다. 그렇게 한 문장을 썼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 왜 인생이 갈대인지를 조금 더 풀어 써주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장이 그 다음 문장에 와야 된다는, 그 다음 문단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인생은 갈대라고 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동이라는, 예를 들어서 안동이라는 수필을 쓴다라고 한번 예를 잡아봅시다. 그 안동이라는 수필을 쓰게 되면은 뭐 안동시에 뭐 옥동이란 그 글 안에 옥동이란 문단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옥동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옥동이란 얘기가 끝났으면 문단을 바꾸어서 다시 태화동이라는 얘기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 문단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옥동 얘기를 쭉 하다가 문단을 나누지도 안 하고 다시 또 태화동 얘기를 쭉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예를 들어서 옥동이라는 얘기가 끝나면 문단을 바꾸어서 태화동이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은 또 그 옥동 얘기 안에 태화동을 같이 붙여서 쓰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단을 나누기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필의 효과적 내용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묘사, 이 수필의 효과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서 묘사가 필요하고 서사가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묘사를 하는 순서는 앞에서 뒤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다. 앞에서 뒤로 하던 것을 뒤에서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던 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수가 있고, 또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던 것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가며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뭡니까? 멀리서 쓰다가 가까이로 올 수 있고, 또 가까이에서 쓰다가 멀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사든 묘사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일관성을 잃게 되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쓰다가 뒤에 쓰다가 왼쪽에 쓰다가 오른쪽에 쓰다가 주변에 쓰다가 중심에 쓰다가, 그죠? 가까이 쓰다가 멀리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그러면은 안 된다. 한 가지 저 멀리서 쓰기 시작했으면 순차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글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참 곤란한 영화들을 가끔 봅니다. 왜 내가 저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도 왜 그 영화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편집이라 그러죠. 편집을 보통 이야기가 시작되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많이 찍어가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집을 심하게 해버리니까 내 생각으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봅니다만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보면은 벌써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또 멀리에서 외부에서 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다음 장면 보면 벌써 집에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는 그런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건 하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 것이죠.
영화도 조금 심하게 편집이 된 것은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뭐 이해력도 조금 떨어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거는 이야기를 가능하면은 수필을 쓸 때도 순차적으로 써주라는 얘기, 그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몇 개의 세부 묘사 뒤에는 그것을 하나의 인상으로 묶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합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고 그 통합적인 인상이 우리는 중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썼던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수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비단 잉어, 갈대숲에 몸이 끼어서 퍼덕거리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비단 잉어, 거기에 또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그 후회,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통합적인 것이 뭐냐? 열심히 인생이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쓴 다음에는 통합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그 통합적인 인상이 중심 사상 주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사는 문학적인 서사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학적인 서사는 독자에게 정서를 전달하여 감동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의 시간 순서를 바꾸어 줄 수가 있다. 시간적 순서를 바꾸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지속시켜 감동을 크게 주는 효과를 가지고 준다. 그리고 많은 예화 중에 독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해야 된다. 골라야 된다. 작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좀 아깝더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편에 완성된 글 속에는 묘사와 서사가 어쩔 수 없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 묘사는 뭡니까? 설명이죠. 설명. 뭐 그림을 그리듯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서사는 뭡니까? 하나의 짧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수필 속에는 그런 묘사와 서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 수필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수필은 어쩔 수 없이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지는 것이 수필이라는 거. 그죠? 예. 다음 설명이 있습니다. 수필에도 비교와 대조, 분리와 분석, 물음과 대답 같은 설명의 진술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정서적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화는 직접 주고받는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구어체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 구어체를 쓸 때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기본이죠. 이 표준어를 쓰는데 이 수필어는 이 수필을 조금 더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투리도 넣고 비어도 넣고 은어도 적절하게 넣었으면은 수필이 조금 더 재미있는 수필이 되고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제가 수필을 써보면은 이 대화 내용도 그 수필 속에 뭉뚱그려서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화를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화와 지문을 분리시키면은 의미를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글 쓴다는 건 뭡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나의 느낌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잘 전달했고 독자는 그것을 잘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쓰는데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막 쓰다 보면은
독자들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글을 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생각과 느낌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수필의 효과적인 표현. 첫 번째, 수사의 개념입니다. 이 말의 힘이란 뭡니까? 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죠? 단 몇 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의 힘을 연구한 결과물이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그런데 저는 처음에 참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랬겠죠. 수사법 그만 혹시 수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좀 답답한 아쉬운 얘기인데, 그죠? 수사법은 수학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한 것이다. 그죠? 수사의 종류에는 비유는 문학 창작에서 가장 좋은 표현 기법이다. 문학 창작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표현 기법들이 나옵니다. 시는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비유 속에 보면은 직유와 은유가 있습니다. 산문은 어쩔 수 없이 명료성을 요구합니다. 명료해야 돼요. 혼란스럽게 애매모호하게 글을 써놓으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참 곤란합니다. 산문에 직유가 많이 쓰이는 것은 그 애매모호함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기, 깨끗하게 명료하게 써주기 위해서 직유가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큰 오빠를 예를 들 때 오빠는 전봇대처럼 키가 크다 이렇게 쓰죠. 네, 전봇대처럼 근데 이거를 은유로 표현하면은 오빠는 전봇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상징과 풍류, 원관념을 드러내면 비유라고 합니다.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드러내면 상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빠는 전봇대처럼 키가 크다를 상징으로 드러내면 오빠는 전봇대이다. 뭡니까? 오빠는 전봇대다는 그 말 속에 오빠는 키가 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녀는 장미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말 속에는 그녀는 장미처럼 예쁘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걸 줄여서 상징적으로 그녀는 장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상징이라 그러고 은유라 그러죠. 예. 상징적인 의미는 그 단어 또는 시행 하나만으로 빨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 전편에 걸친 의미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징으로 사용된 단어의 본래 구체적인 뜻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뜻도 나타낸다. 제가 일예를 잘 드는 김수영님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속의 풀은 실제의 풀일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민초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끈질긴 생명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풀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본래 풀의 의미도 있고 백성들의 의미도 있고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다의어 여러 가지 의미가 그 한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SNS에 며칠 전에 그런 짧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핀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태풍 링링이 지나갔죠. 링링이 지나간 다음에 그런 글을 올렸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 조금 이슈가 하나 되어가지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 혼란스러움 다음에 정말 하나의 꽃이 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그런 짧은 글을 써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인유와 패러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유는 이미 잘 알려진 허구, 문장, 작품 같은 것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거, 그죠?
인유를 인용이라고 하죠. 인용하여 자기 글 속에 표현하고 넣어주는 거. 자기 글 속에 남이 썼던 어구나 문장, 작품 같은 것을 자기가 쓰는 수필 속에 짧게 넣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필이 조금 더 맛깔스럽고 남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필에 남의 어구나 문장이나 작품을 갖다가 짧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자기 글에 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과장도 있습니다. 사실보다 크게 또는 많게, 작게 또는 적게 표현하는 기법을 과장이라고 하고, 대조와 대꾸가 있는데 상반된 것들을 대비시킴으로써 각자의 특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대꾸 표현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처럼 노래하고 악마처럼 춤추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그 한 문장 속에 동시에 나옵니다. 그죠? 그걸 대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복과 열거. 반복은 단어, 어구,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다. 열거는 비슷한 단어, 어구, 문장의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열거하는 것이다. 점층법은 작은 것에서 큰 것, 낮은 것에서 높은 단계로 배열하는 것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점강법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 점강법도 있습니다. 점강법은 뭡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쓰는 것을 점강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글을 쓸 때 가능하면 음절수가 적은 것부터 써주는 것이 좋다. 예. 반어와 역설, 그리고 경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어, 아이러니는 드러난 말과 속뜻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꼴불견인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꼬면서 그런 얘기하죠. 잘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의 표현은 잘한다 그러면 뭡니까? 정말 잘하는 것을 잘한다 그랬는데 꼴불견인 사람한테 잘한다고 말할 때는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이런 것을 아이러니, 반어라고 얘기를 한다. 예, 역설법이 있습니다. 역설은 황홀한 고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통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서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황홀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구는 속담, 격언, 명언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아름다운 수필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필은 통일성을 지녀야 된다. 하나의 접시에 두 가지 음식을 담으면 안 된다. 하나의 문단에 또는 한 편의 작품에는 주제와 제재가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A를 본인이 작자가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쭉 씁니다. 그러면 결론도 A로 끝나야 돼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A를 쓰다가 B도 넣고 싶고 C도 넣고 싶고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참 애매모호한 결론을 도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좋은 얘기들이, 좋은 의미들이 있더라도 그거는 다음 글로 넘기고 지금 쓰는 그 글 속에는 A를 시작했으면 끝도 A로 끝을 내줘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의 접시에 두 가지 음식을 담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접시에 몇 가지 음식을 넣으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식입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계란을 몇 개 넣으라 그죠? 하나 깨트려지면은 나머지는 아직 있으니까 그걸 폴리오라고 하는데 주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또 통일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일관성도 있어야 된다. 질서를 지킨 배열이 곧 일관성이며 그래서 이것이 무시되면은 행설수설이 된다. 무질서한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 혼돈의 질서화가 글쓰기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써야 됐다고 하면 머리에서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질서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글을 쓰는데 배열은 시간적인 비열이 있을 수가 있고 공간적인, 점층적인, 일반과 특수, 원인과 결과, 부분과 전체에 대한 비열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들을 잘 지켜줬을 때 읽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글도 깔끔하고 명료한 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것을 앞에 놓고 긍정적인 것은 글의 뒷부분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정적인 것을 앞에 놓고 긍정적인 것을 뒤에 놓으면은 그 글은 긍정적인 글이 됩니다. 아무리 앞에 긍정적인 말을 90% 하고 부정적인 말을 뒤에 10% 했다고 할지라도 읽는 사람은 그 글은 10%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르게 90%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뒷부분 10%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독자들은 그 글을 긍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과 부정을 어디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글이 부정이 되고 긍정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부정적인 내용은 앞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완결성. 일반적인 문단이 완결되려면은 소주제 문장과 그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 한편의 글이 완성되려면 주제 문단에 대한 뒷받침 문단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인생은 갈대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글이 필요하다. 문장도 필요하고 문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를 얘기를 했으면은 A 다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독자들이 명료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핵심,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빠지면은 그것은 완결성을 갖춘 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은 화려하게 썼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죠. 문장은 화려하게 썼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독자들은 이해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글은 좀 못 쓰더라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미는 확실하게 짚어주고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글을 쓰는데 경제성도 필요합니다.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서를 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를 쓰라는 겁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수필을 쓰는데 기본이 된다. 수식어는 될 수 있는 한 절약합니다.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좋고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막 아름다운 수식어를 막 갖다 많이 씁니다. 처음 글 쓰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수식어가 많다고 글이 아름다워지고 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백마, 역전압 같은 말의 의미가 중복되는 말들 있죠. 그런 말은 안 써야 되죠. 역전 그러면은 역앞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앞을 붙여서 역전앞, 흰 백마, 한자로 백마 그러면 흰 말입니다. 거기에 또 앞에 흰자를 붙여서 흰 백마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글에 써서는 안 되고, 얼마 전에 부고 알림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고의 고자가 알릴 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시 알림을 붙여서 부고 알림을 쓰는데 그거는 상당한 잘못이다, 오류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
글의 명료성은 필자가 자기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수필과 같은 산문은 명료성이 요구됩니다. 왜? 하나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쭉 써나가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으면은 독자들은 지루해하고 난해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은 가능하면은 명료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료하게 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어려운 단어를 빼줘야 되고 상투적인 고사성어도 빼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될 때 또는 고사성어를 써야 될 때는 가능하면은 쉬운 말, 쉬운 글로 풀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턱없이 긴 문장들 있죠. 겹문장들 있죠.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문장 부호를 찍어야 될 곳에서 찍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처음 시작해서 뭐뭐 했습니다. 끝나고 또 글을 쓰다 보면 뭐뭐해서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글이 끝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은 꼭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를 쓰다가 긍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긍정을 쓰다가 반대로 넘어가서 한 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대를 쓰다가 뭐 쉼표를 찍어주고 긍정을 쓴다든지 또 긍정을 쓰다가 쉼표를 찍어주고 반대를 쓴다든지 그런 문장 부호 또는 나무 말을 따오면 뭐 따옴표라든지 또 나무 생각을 따오면 했던 말 속에 생각을 따오면 또 작은 따옴표를 붙여준다든지 마침표를 찍어준다든지 이런 문장 부호도 생각해가면서 찍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죠? 예.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를 잘못 진술하면 또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A를 긍정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 문단에서는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나 A는 이랬는데 그러나 B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A를 얘기하다가 딱 끝나고 다시 또 뭐 A 다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그리고를 넣어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시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또 애매모호한 글이 된다. 그 지시어도 가능하면은 잘 써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 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균형은 서두, 본문, 결론의 양적 비례를 말합니다. 서두 1, 본문 8, 결론 1을 기준으로 써야 된다. 글에 따라 서두가 길어지는 하트형, 하트가 됐으면 하트형 요래 생겼죠. 위에가 볼록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길어지는 스페이스형 밑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길어지는 다이아몬드형 있죠. 근데 이 좋은 글은 대부분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져도 안 되고 결론 부분이 너무 길어져도 안 된다. 가운데 본론 부분이 길어지는 다이아몬드형의 글을 써야 된다. 여기에서 뭐 하트, 스페이스,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니까 카드가 생각이 나는데 포커. 예, 저는 포커를 안 배워서 아직도 포커 할 줄 모릅니다. 예. 예술성을 따져야 됩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세계라고 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을 읽고 그 세상을 해석한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쓰는 것. 그랬을 때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세상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눈, 안목이 필요합니다. 문학적인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참신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참신한 해석이 필요하고 셋째로 참신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개성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다 보고 A를 보고 봤을 때 누구나 다 A라고 생각하는 것을 A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A를 보고도 B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예술적 감동은 바로 참신한 생각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체험적 사건도 그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글의 방향과 성패가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했던 인생길에서 그 비단 잉어가 갈대숲에 몸이 끼어서 퍼덕거릴 때 저는 그 비단 잉어를 보고 내가 방황했던,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던 과거를 떠올렸지만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다른 또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달리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속에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해석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일 거라면은 형상화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물을 감각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 속에 정서를 녹여내는 것. 문학 작품의 성공은 형상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잘 만들어진 이야기, 자기 생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잘 만들어졌을 때 성공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만 있고 형상화가 없으면 그냥 관념적인 글이 된다. 참신한 해석에 개성적인 형상화가 어울리면 감동이 된다. 어떤 현상을 보고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하나의 이야기로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죽어버립니다. 그죠? 별 의미가 없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깊이 생각하지도 안 하고 잠깐 써서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좀 더 재료를 준비하면은 좀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례로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마당을 보는데, 우리는 제가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작은 정원에 잔디를 심어 놨어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면은 잔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물을 다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내리는 비를 조금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잔디를 밟습니다. 잔디를 밟는다고 해가 잔디가 금방 죽어버리진 않죠. 잔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라고 하는 시련, 사람들이 밟는 그 발바닥이라는 그 시련,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비를 예를 들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걸 흘려버리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흘려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밟혔던 그런 시련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그 잔디의 생명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려움과 난관,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해버리는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좌절을 극복해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짧은 생각을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얘기 조금 더 살을 붙이고 하면은 하나의 또한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따듬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학의 예술성이란 인물이면 인물이 살아서 움직이게끔 표현하고 풍경이면은 풍경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하고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성이다. 그죠? 인물이면 인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풍경이면 풍경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실감나게 글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문학의 예술이다. 예, 문학의 성취도는
앞장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참신한 소재, 참신한 해석,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의 작품은 세계에 대한 개성적인 해석이다. 그죠? 나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 잘 쓰여진 글로 쓰는 것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파트 제3장 수필쓰기 실전으로 넘어갑니다. 제 첫 번째는 내용 선정을 하는 겁니다. 주제는 작가가 글 속에서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제가 인생길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비단잉어를 보고 인생길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게 그게 주제가 될 수 있죠. 소재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재료이다 그랬는데 인생길에서 재료가 비단잉어가 될 수가 있고 또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이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소재 중에서 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제재라고 한다. 예, 주제 선정은 주제는 단일해야 된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A를 얘기하면 끝까지 A를 얘기해야 된다. 그죠? 그 A 속에 B, C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제는 단일해야 된다. 주제를 정할 때 그 범위는 되도록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 주제를 정하는데 그 의미를 굉장히 폭넓게 해보면 읽는 독자들이 혼란스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명료하게 써주는 것이 좋다. 지적, 설득적, 교훈적 성격이 강한 수필은 주제가 잘 드러나는 반면에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이 각한 수필은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호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소재와 제재 선정.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계를 낯설게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소재 중에서 주제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소재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소재는 제외시키는 과단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기 때문에 그 다 넣으려고 하면 욕심이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만 취사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소재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제를 살리는데 가장 적절한 거. 둘째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셋째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는 참신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제를 살리는데 가장 적절한 거. 제가 인생길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그 인생길에 가장 적절한 거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비단잉어가 큰 물에 놀았으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 비단잉어가 갈대숲 쪽 얕은 갈대숲 있는 곳에 들어와서 갈대숲에 큰 몸이 끼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 구체성, 그죠?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고창유소 호스텔 앞에 그 인공호수 안에서 직접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허구를 넣으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죠? 넷째는 참신해야 된다. 다섯째, 너무 전문적인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수필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 예. 고매한 사상에 대해서 쓰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신변잡사라도 형상화에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쓸 수 있다면 성공한 수필이 된다. 단순한 소재의 나열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하나로 꿰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 통찰력을 통해서 수필이 뚜렷한 좋은 수필이 됩니다. 그죠? 예. 제목을 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 달기. 이 제목은 그 글 속에 대부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제재를 그대로 사용하든가 제재어에
제재에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서정적인 거나 서사적인 수필에 그 제재의 수식어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작품의 주제문을 요약해서 그 제목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제목을 쓰는데 조금 부족하다. 참신하고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주제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주제를 쓰기 위해서는 보통 상식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좋은 제목을 찾을 수 있다. 제목도 중요합니다. 근래 사람들은 더 그렇죠. 글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고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부터 흥미를 끌 수 있는, 독자들의 눈을 끌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죠? 예. 구성의 원리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계적 구성, 자연적 구성이라고도 하고, 시간의 추이와 공간의 이동이라는 자연적 질서에 따라 배열한다. 시간적 구성은 과거, 현재, 미래, 또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유년 시절, 청년, 노년, 장년, 노년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미래를 썼다, 현재를 썼다, 과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를 지켜줘야 되지, 과거를 썼다, 미래를 썼다, 현재를 썼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쓰면 안 된다. 그죠? 예. 공간적인 구성은 안에서 밖으로 또는 전면에서 후면으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안에서 밖으로 쓴다든지, 밖에서 안으로 쓴다든지, 전면에서 후면으로, 후면에서 전면으로 쓰는 그런 일관성 있는 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 논리적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내용일 때 적합한 구성이다. 단계식이 있고, 포괄식이 있고, 인과식이 있고, 열거식이 있고, 점층식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에서 3단 구성이 있고 4단 구성이 있습니다. 3단 구성은 서두,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것이 3단 구성이며 4단 구성은 기, 승, 전, 결 이렇게 해서 4단 구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삽입 구성. 어떤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전체 이야기의 내부 이야기가 중심이면 액자 구성이 되고 외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삽입된 이야기가 종속이면 사파 구성이 됩니다. 삽입된 일화는 가능하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좋으며 전체 주제를 살리는데 공헌해야 된다. 정말 요긴한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액자 구성의 대표적인 예로 김동희님의 무녀도가 있습니다. 그 무녀도가 앞에 짤막한 나의 얘기가 되고 그 가운데 무녀의 얘기가 나오고 끝부분에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김동희님이 이 무녀도를 을화라는 소설로 다시 크게 확장시켜서 썼고 또 영화로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액자 구성의 대표적인 예고, 사파 구성은 하나의 큰 얘기에 작은 얘기를 집어넣는 것을 사파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썼던 글 중에, 한동문학지에 썼던 글 중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제가 어떤 걸 갖다 썼냐면은 동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동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입구를 발견하고 밖에 나왔어요. 동굴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동굴 밖에 나오니까 햇볕이 있고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굴 밖에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밖에 정말 아름답고 밝고 좋은 곳이 있다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은 다시 삶을 희생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동굴 밖에 정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희생해 들어갑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어렵게 살았던 삶이 이제 다시 늦게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은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 물론 그 동기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은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행복하고 기쁜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그게 쉽지를 않죠. 그렇지만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한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잠깐 그런 동굴 예화를 빌려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예. 발상, 조정, 구성, 그 다음에 집필 단계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는 것 같은데, 그죠? 발상 단계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모인 아이디어를 취사 선택하는 조정 단계, 그 다음에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재배열하는 구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구성된 것에 살을 붙이고 피를 통하게 하는 것, 글쓰기, 집필 단계, 그 집필 단계를 거쳐서 퇴고를 하게 됩니다. 예, 뒤에 사과라는 것을 넣고 한번 글을 쓰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연습입니다. 사과. 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사과가 나오는 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 쓰기의 예로 사과를 갖다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상 단계입니다. 사과하면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사과의 특성이라든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모두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정 단계, 제목이 사과니까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모두 정리합니다. 사과 그러면은 사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내용도 모으고 부정적인 내용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구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과의 겉과 안도 사과를 쪼개고 깎아서 그 속도 잠시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의 감각도 생각을 해보고 또 본문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서론과 결론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경험도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아서 하나의 글로 구성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것을 거의 한 90% 넣고 부정적인 것은 한 10 정도 해놓고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다고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부정적인 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단계, 집필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필은 문학적 감성과 표현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구성이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면은 글쓰기 단계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피를 통하게 하고 신경을 연결시켜주는 단계입니다. 문단과 문단이 단절되지 않게 문맥이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배열되어 있는가, 또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했는가, 문장의 장단 조절은 되어 있는가, 완결된 문단인가, 경제적이고 명료성이 있고 균형을 갖추고 또 마지막으로 예술성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예. 태고의 원리와 실천. 만족스러울 때까지 태고를 거듭하는 것은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인 동시에 독자에 대한 예의이자 성의입니다. 아무렇게 한번 그냥 써놓고 툭 발표를 한다든지 그거는 참 곤란하다. 제가 청송에 있는 그 문학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문학관에 갔는데 그분이 글을 초고를 쓰고 또 재고, 삼고 이랬어서 작품을 발표한 그 원고를 초고, 재고, 원고, 이래 삼고 이렇게 원고를 보관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품을 수정하고 다시 태고를 거듭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작은 수필일지라도 그렇게 수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먼저는 구성 차원의 태고가 있습니다. 구성 차원에서 하는 태고는 전체 주제와 소주제, 전체 제재와 종속 제재 간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완결성과 균형을 유의하면서 미적 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줘야 합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주제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인 진술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글을 쓰려면 단점을 앞에 놓고 장점을 뒤에 놓아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장이네기죠. 단어, 문장, 표현 차원의 태고를 해야 된다. 표현 차원에서 하는 태고는 단어의 선택, 문장의 선택, 그리고 형상화에 대한 태고입니다. 단어들이 서로 호응의 무리가 없는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체계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는가, 동일 계통의 단어인가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한 문장을 쓰는데 주어와 소슬러가 잘 호응되고 명료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또 혼문장과 견문장이 잘 효과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는 욕심 때문에 수식어를 너무 많이 써서 필요 없는 수식어가 들어간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 없는 수식어구는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쓰라 그랬는데 쓰다 보면은 긴 문장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턱없이 늘어진 긴 문장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긴 문장은 글의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긴 문장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없는 수식어의 남용은 뜻을 애매하게 하고 글의 생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식어는 줄여줘야 된다, 지워야 된다. 그리고 서두의 첫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처음부터 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저 처음부터 문장이 길어버리면은 독자들이 처음부터 부담감을 느낍니다. 가능하면은 첫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 비유를 많이 넣습니다. 이 비유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유념해야 합니다. 형태만 아니라 향기까지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긴 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문학 강의, 글쓰기, 수필쓰기 강의를 달려왔습니다. 이거는 본래 몇 시간에 나누어서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좋고 전달하는 저도 쉬울 수가 있는데 촬영을 몇 번에 나누어서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압축해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전달하느라
전달하는 저도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듣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돌아보면 몇 번씩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문법책을 3번 봤어요. 3번 보니까 영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했던 이 강의가 물론 어렵게 했지만은 몇 번 되풀이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